우리 민법 보면은 물권법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요. 물권의 종류가 총 8종류가 물권법에 규정이 됐는데 이 8종류 물권을 이렇게 통상 분류로 나중에 지겹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크게는 본권하고 점유권 안 써도 돼요. 책에도 다 있으니까 둘로 구별하고 여기 본권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소유권을 비롯해서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물권 둘로 구별하고 여기 제한물권이 달치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 둘로 구별이 되는데 이런 게 좀 낯설겠죠. 여기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의 뒷걸랑질 따서 용익물권을 한다. 쉽게 말하면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권, 우리가 앞전에 배운 임차권하고 비스무리한 물권을 용익물권 그래요. 여기 세 종류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나중에 하나하나 배우겠지만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세 가지 있고 담보물권은 채권담보에서 설정되는 물권이다 그래서 여기에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질권하고 한 번쯤 우리가 실선에서 겪어본 저당권하고 3개, 6개다가 소유권 7개, 점유권 8개 요 8개 규정이 된대. 요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배우는 부분을 민법 첫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줬대. 물권법 강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8개 종류가 물권한 점에서 공통적인 특색이 있고 이 8개 종류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물권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규정하는 부분을 물권법 총론 또는 총칙이라고 그래요. 민법 총칙을 규정해 놓듯이. 따라서 물권법도 이 물권법 총칙에서 물권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요게 그대로 8개 종류 물권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해요. 법전이 전반적으로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파트별로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죄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질권인데 이유는 나머지 7개 물권은 전부 부동산을 객체로서 성립될 수 있는데 여기 질권만 부동산의 경우는 질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부동산이야지 중개 대상물이 되는데 나머지 부동산하고 다 관련이 있어. 소유권도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고 점유권도 마찬가지고 재산권 즉 전세권은 다 부동산을 객체로 성립이 되고 다 부동산 물권이라고 하는데 질권만 부동산하고 해당이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중개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8개 중에서 질권만 우리 시험범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7개는 배우는데 문제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를 좀 닦아야 돼요. 등급 이해를 해서 흔히 말하기를 이 물권이라는 권리를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배타적이라는 용어인데 요거는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따라서 물권한 권리는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물권한 권리가 우리 사회에 나오게 됐는가? 그게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데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초 상식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생존에 나감이 있어서 살아가려면은 외계의 물자를 지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묵고 살아야 되니까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이렇게 물자의 공급량은 유한 한정이 되어 있다는 무한정 공급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결혼 시간에 배우는 부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특히 토지를 생각을 해보라면 이건 무한정 공급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하나 생긴다는 거. 지금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갑을병 3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3개가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만족시켜 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급량에는 유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라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부동산 공부할 자격도 없는 거니까 부동산 한번 생각해보라고. 공급되는 물건은 한 개밖에 없더라고 말이야. 이걸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3사람 있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야. 그러면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 한 개의 물건을 3사람이 필요로 한다고 말이야. 물론 모든 학문 발전이 이것으로부터 발전이 출발이 될 건데 경제학 같으면 이 한 개의 물건을 어떻게 3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겠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한가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법은 질서 유지라든가 사회 평화 유지 기능이 있다 그 말. 그걸 이렇게 한 개 물건 뱉고 세 사람이 다 눈독을 들고 있는데 이걸 뭐 효율적으로 배분하냐만 이러고 앉았으면 사회 공동체가 파괴가 돼요. 왜냐? 이 한 개 물건을 서로 독점하게 해서 이전 투기 현상이 벌어진다 그 말. 이걸 방치하면 사회 공동체가 파괴돼요. 법은 질서 유지 기능이 있다 그 말. 그럼 우리 법학에서 할 일은 뭐냐 그 말이요. 사회 평화나 질서를 유지해도 이 상태에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어차피 물건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개 물건을 특정인의 전속적 지배에 맡기자 그 말이요. 못 알아들으면 당신만이 독점해서 이 한 개 물건을 지배하라 그 말이요. 근데 지배하라 이렇게 풀으면 또 안 된다. 그걸 권리로서 인정을 해주자 그 말.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유권이야. 당신 혼자만이 독점해서 이 물건을 소유하라 그 말. 그거를 권리로서 인정해주고 이걸 물건이라 하자 그 말. 그런 다음에 얘가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이 권리, 소유권 같은 권리를 다른 애들은 침범하지 말고 이걸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물권이라 말. 따라서 물권에는 이렇게 배타지는 말,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한다. 이 말에 나오게 된 배경이 이런 거고 이게 그렇게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 당신만이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라. 이걸 권리로서 인정해 주겠단 말. 그런 나오게 된 것이 소유권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독점해서 지배한다. 이 말에 나오게 된 거고. 물권법 공부할 때는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요것만 하나 알면 좋은 책 갖고 있으면 요거 배경만 하나 알면 혼자 공부해도 돼요. 이것으로부터 물권법 모든 원리가 출발이 되기 때문에 똑똑하신 분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학원 문 닫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그냥 계속 배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걸 염두 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이 말에 나온 배경을 다 염두 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물권의 특질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하려면은 뭐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느냐. 물권법 다음에 채권법이 나오죠. 이 물권하고 채권이 같은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첫 시간에 가르쳐줬죠. 재산권의 점에서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물권의 특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채권하고 같이 비교를 하더니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75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물권과 청구권 걸었는데 청구권을 바꾸시고 물권과 채권 해가지고 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 과학에는 워낙에 기초로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자체도 곧잘 출제가 되는데 요즘에 이런 거는 이미 알고 그 위에 거를 출제하다 보니까 물권과 채권의 차이 같은 경우는 별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물권법 이야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 채권은 민법 첫 번째 시간도 한번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한 사람은 채권 그러면은 이런 걸 떠올리기 십상이라고. 갑이 그에게 1,000만 원 빌려줬다. 그럼 얘 채권자, 빌려 쓰는 사람 채무자, 요걸 채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공부 처음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물론 이게 채권은 분명히 채권이에요. 그 대신 이거는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 채권이다. 그래서 금전 채권 그러는데 채권에는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 그래요. 따라서 이런 것도 채권은 채권이지만 이런 걸 떠올리면 안 되고 이런 걸 떠올리라고 말이에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가 임대인, 의리 임차인. 결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빌려주라. 알았다. 빌려줄게. 승낙했으니까 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 이야기예요. 거꾸로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임차인은 가장 중요한 의무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반대 권리를 갖겠죠. 차임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되게. 그럼 이때 임차인이 갖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가 뭐냐고 말이야. 특정인 가격에 사용 수익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채권이라고 말이야. 이때 학자들은 임차인이 갖는 사용 수익에들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용어가 좀 길기 때문에 줄여서 민법 표지에 지급등록 나오죠. 이거를 줄여서 임차권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현행 민법상 이 임차권 같은 권리가 대표로 채권이고 따라 임차권이 현행 민법상 채권이다 하는 것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 말부터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임차권은 채권이 나간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 임대인이 부담하는 목적물을 사용시켜줄 의무, 요게 곧 이코르 요게 채권이니까 이에 대응해서 요 의무를 곧 다른 말로는 채무로 할 것이고, 거꾸로 임대인이 갖는 차임지급 청구권 이것도 채권에 해당이 되고, 특정인 갑이 특정인에게 차임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이것도 채권이고, 그러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지급 의무가 곧 이코르 채무에 해당이 되고, 결론 우리가 좀 민법에서 다루는 것은 이런 계약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를 주로 다루니까, 그래서 채권법을 다른 말로는 계약법이라고 부르고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런 계약권으로 발생되는 채권 채무 이런 걸 잘 따지고 이때 이런 거를 자유적으로 갖고 놀아야 된다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지금 임대인 임차인의 경우에 임대인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사용 수익해달라는 것 요걸 기준으로 하면 임차인이 채권자고 임대인이 채무자고, 차임 지급과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채권자고 거꾸로 임차인이 채무자니까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판단하시라고 첫 번째 주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민법 첫 번째 주에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를 갖고 노셔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뭐를 떠올려야 되느냐, 이 양자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물권 그러면은 나머지는 공부 참한 사람은 잘 모를 거니까 소유권을 떠올리고, 물권 그러면 채권 그러면은 여기 임차권을 떠올리라고. 요 임차권은 채권이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양자 특질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먼저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 이 말은 타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이도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직접 지배한다고. 예컨대 갑이 휴대폰 소유자다. 소유권은 현행민법상 물권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 자기 소유물인 휴대폰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옆에 짝꿍은 동의 얻을 필요가 있냐? 없다. 그 이야기요. 그런 거를 직접 지배한다 이 이야기고, 이에서 채권이라는 권리는 요거하고 반대예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는데, 번역을 하면 이거하고 반대니까 채권은 물건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 임차권을 보라는 거. 임차권은 현행법 채권이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 건물을 지배해서 사용하려면은 채무자인 임대인의 협력이 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이 역으로 사용수익을 채무를 부담하니까 요 채무를 이행을 해야죠. 그럼 사용수익 해주려면 이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 줘야 되니까 인도라는 채무를 이행해야지 얘가 목적물을 지배해서 사용을 하는 거. 이처럼 임차권 또는 채권은 상대방 채무자 보세요. 채권은 개념이 특정인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려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상대방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인도해 줘야지 얘가 비로 지배합니다. 이런 스토리. 그래서 여기 임차권은 채권은 물건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이어서 아까 배경에서 이야기했던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물권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는 권리가 말이에요. 해서 이런 원리가 성립이 돼요. 우리가 프린트물 가지고 물건을 공부할 때 잠깐 일물일권지 원칙에 나왔는데 그때 설명 안 해주고 물권법 들어가면 나오니까 그때 배웁시다고 넘어온 적이 있어요. 물론 기억도 안 나겠지만 무슨 얘기냐, 물권은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니까 논리학교 이렇게 돼야 돼요. 물건이 지금 한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한 개의 물건에서 갑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을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소유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를 못해요. 두 사람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걸 독점해서 지배하려면 논리학적으로 물건이 한 개가 있으면 물권, 소유권도 한 개만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배타적인 권리의 특성상 논리학적으로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이 된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일물일권주의 원칙 요리 이야기로. 그런데 채권은 그 반대예요. 채권은 비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수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한다. 옛날에 이런 걸 한번 가르쳐 줬어요.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이중매매를 한번 떠올려보자 말이야.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토지를 갑이라고 매매를 했어요. 제1매수는 아직 등기전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하는 채권만 갖는다 그 말. 이거는 채권이죠. 특정인의 특정 가격에 소유권 이전한 특정인을 청구하니까. 그런데 아직 등기 전이지 않은 걸 기하로 해서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병하고 이중으로 다시 매매를 했고 또 제2매수인에게 여자를 이제 제2매수인 그러겠죠. 등기 전 아직 안 해줬다. 그러면 제2매수인도 똑같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만 갖는다. 그럼 보세요. 동일 물건 이 한 개의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모두 채권을 갖게 된다 하면 이처럼 채권에 대한 권리는 한 개의 물건에서도 여러 개의 채권이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개념을 보라고 말이야. 채권은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 물건처럼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물건처럼 물건을 직접 지배하려면 지배하는 놈은 한 놈이어야 돼요.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채권은 청구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달라고 졸라드는 권리라고 말이야. 그럼 졸라드는 거는 여러 놈이 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따라서 채권은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이런 걸 알게 돼요. 이 채권은 여러 개가 동시에 성립되는데 채권과 채권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냐? 제1매수인이 먼저 채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얘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제2매수인 병이 먼저 등기전 받으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나중에 배울 이야기고. 따라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다 말이야.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다 보니까 논리학적으로 절대성을 띠게 되는데 물권은 절대권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말이야. 여기 절대권은 이게 특징도 가장 중요한데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권 이렇게 하기로. 근데 입에서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을 청구하니까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대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권리야. 이게 이제 물권법 위에서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런 배경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지금 물건은 한 개가 있다.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다. 그걸 방치하면 사회 공동체가 깨진다. 방법은 뭐냐? 이 한 개의 물건을 특정인의 전속적 지배에 맡기자. 당신만의 독점에서 이걸 지배를 하라. 그런 다음에 그거를 권리로서 인정해 주자. 그래 나오게 된 것이 독점에서 지배한다. 요 물권형 권리다 그 말을. 그러면 얘가 독점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니까, 자 소유권을 가지니까 이걸 존중하고 니네들은 절대 이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그러면 이 논리가 성립이 되면 역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이야. 이 사람이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한다는 것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야. 갑이 을이나 병에게 야, 이 물건은 내가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지 역으로 얘네들이 이자 권리를 침범만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독점해서 지배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지 이걸 존중을 받고 이자들이 침범을 안 하게 돼요. 따라서 배타적인 권리의 특성상 논리적으로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 이런 것이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지금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임대차가 체결했다.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해요. 근데 갑이 임대차 전속 중에 빌려준 건물을 돈이 필요하니까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해서 등기 전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서 전속 중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내가 소유자니까 나도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 치고, 그래서 얘가 얘한테 내가 소유가 건물 반환을 했을 때 얘가 임차권을 주장해서 내가 건물을 사용수가 쓰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반환 뭐 하겠다. 거절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물권법 기초 중에 기초인데 여기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상대권에 불과해요. 계약을 체결한 특정의 상대방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 건물 사용권이 나겠다, 반환 뭐하겠다, 존속 중에 이렇게 거절하겠지만 요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다 제3자 병에 대해서까지 임차권을 주장을 뭐하는 거야. 그러나 얘가 갖는 소유권은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해서 저기 물건 여러 것 중에 가장 기본되는 물건이니까 따라서 얘는 내가 건물 소유자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야. 병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얘는 역으로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을 뭐하기 때문에 결론 얘가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면 얘는 목적물 명도하고 거리에 나앉아야 된다 말. 전혀 현행 민법상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얘가 보호가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왜 존속 중에 임차 목적물이 매각이 되면은 이 임차인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임차권이 현행 민법상 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입법 조치가 그래서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뒤에서 살펴보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좋은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권의 경우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거요. 지금 물권은 물건을 독점으로 지배하는 권리다. 그래서 독점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걸 존중을 해준다. 그래 절대권 이렇게 하겠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겨. 뭐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한 개 물건이고 갑이란 놈의 독점에서 지배해요.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권이 있다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을병에게 내가 소유하니까 이걸 눈독 들이지 말아라. 내 권리 존중해 줘라. 얘네들한테 주장도 한다. 절대권이니까. 그런데 이때 얘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네 말 내가 다 알겠는데 우리도 법을 좀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네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말이야. 이 말 듣나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 건물 소유자다 하는 거를 얘네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 그래서 물권의 경우는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제3자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주자. 이게 부동산 같으면 얘 앞으로 등기를 해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얘네들한테 얘네들이 내가 소유자니까 이걸 누구한테 눈동키면 안 돼? 그랬더니 얘가 당신이 소유자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요? 아 등기부에 써졌잖아 소유자라고 봐. 그럼 얘네들은 그러고 존중해 준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물권의 경우는 절대권의 특징상 물권의 존재를 제3자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권 그러면 이코어는 뭐가 꼭 필요해요? 공시 방법이. 요게 이제 물권의 두는 특징이다 그 말. 그래서 이게 등기법이 연결이 되는 거야.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알아두고 최로 돌아가서 거기 75페이지 지나서 뒤에 물권의 종류가 바로 요거예요. 요 8종류가 이제 그 열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운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저 4번에 보면 77페이지에 물권의 객체 물건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배타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이해를 못하면 물권법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 77페이지 78페이지에 동산과 부동산, 종물과 주물, 업물과 과실이 간략하게 쓰였는데 이거를 우리가 프린트물을 통해서 미리 자세히 공부를 했다는 거. 물건을 우리 민법 세 종류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업물과 과실 이렇게. 책에는 이제 몇 마디 안 써놨지만 이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프린트물을 이것도 10번 이상 꼭 읽으시라고 말이야. 그래야지 물리가 튀어요. 그건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 다음 뒤에 보면 물권이 흐르게 나오는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물권을 딱 줄기를 잡아놨으면 배경을 염두 두고 물권은 이게 특징이다. 따라서 배타로 지배하다니까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절대권의 성질을 가지니까 물권의 존재를 제3자로 공시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핵심 문제 물권이 절대권인 거예요. 이 절대권의 특질로부터 다음 두 가지 물권의 흐르기 발생이 되는데, 자 물권은 절대권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질이니까 따라서 1.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걸 절대권 그러니까 이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의 효력을 우리는 우선적 효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렇게. 두 번째, 이 말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자는 거.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게 되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이 누구자가 아주 중요해요.
물권은 따라서 누구에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고 말이야. 이 물권의 특기로부터 도출되는 물권의 효력을 물권적 청구권 요리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지금 이 갑이 자 노트북 소유자라고 간단히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소유권은 현행법에서 물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노트북 소유자라는 것을 갑은 A, B, C 이 세상 누구에게도 내가 소유자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이 말을 뒤집어 보자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A에 대해서 노트북 소유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 그런데 A란 놈이 갑은 노트북을 뺏어갔다고 가정을 하자고 말이야. 그러면 갑은 A에 대해서 내가 노트북 소유자다는 걸 주장할 수 있었으니까 역으로 이자의 침해 상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가 뺏어가면은 얘는 얘한테 야 내가 노트북 소유자라고 그러니 노트북 반환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자 침해상도 보호가 돼야 돼. 왜? 소유권이 절대권이니까. 그러면 B가 뺏어갔다. 마찬가지요. 얘한테도 내가 소유자를 주장할 수 있었으니까 이자의 침해 상태로부터 얘는 당연히 보호가 돼. B한테도 내가 소유자라고 그러니 노트북 반환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C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때 내 노트북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를 바로 튀어나오지만 물권적 조건 요리 이야기를 해요. 책에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법은 항상 순서가 중요하고 체계가 중요한데 얘는 좀 무식하다 보니까 79페이지 가로친 2번 우선적으로 이렇게 뒤로 가 있고 물권적 조건 왼쪽 가로친 1번에 뒀는데 우선적 효력에서도 뒤에 넘겨보세요. 가장 핵심은 뒷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이요. 80페이지에 물권과 채권 상호 간의 우일 관계, 요걸 일단은 기초 문장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가르쳐 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통일 목적물에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물권이 절대권의 특성상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걸 우선적 효력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방금 전에 이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이게 민법의 아주 기본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이자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빌려준 상태에서 임대차 존속 중에 건물을 갑이 평에게 매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동일 목적물이에 얘는 소유권 물권 가지고 있고 얘는 임차권 채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권이 절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우선한다는 거. 아까 가르친 것처럼 이 소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권이요. 얘한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결체란 특정의 상대방 임대인에서만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하는 것이지 누구한테는 임차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이 채권의 우선, 따라서 얘가 소유권 주장자 반환 청구하면 얘는 역으로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 못한다. 이런 거를 동일 목적물의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물권이 채권 우선한데 이게 법학 공부에 한글로 말하면 기획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에 관한 유명한 법 격언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따라서 매매는 이런 말도 좀 어디다가 써먹고 그러면 매매는 시험에도 나오니까 임대차를 깨뜨린다. 여기가 유명한 법 격언이에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를 통해서 요 병은 소유권 물권 취득했고 얘는 임대차를 통해서 임차권 채권 취득했으니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요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법 격언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외가 하나가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이런 말 했어요. 사정이 일하다 보니까 임대차 존속 중 임차 목적물이 매각이 되면 요 임차는 건물 명도하고 거래에 난조되니까 보호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자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입법 조치가 강구가 됐는데 또 체계적 엉망이다 보니까 81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등기를 갖춘 임차권 찍어서 줬고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으로 됐는데 왼쪽에도 보면은 물권과 채권 상호의 우일관계 원칙 성립 전후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써줬고 니은 왜 이렇게 돼 있죠? 또 우측에 또 동그라미 니은이 들어있어. 이 새끼 한번 체계 없이 생각 없이 사는 놈 같은 어떤 놈이 이 책을 썼는 건 내가 모르겠지만 우측 발표 제일 위에 니은번은 삭제하고 그냥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맞춘 주택 임차권 요 두 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무슨 이야기냐? 이 경우에 이 임차인을 좀 보호를 해주자고 말이야. 해서 일단
전문 숫자도 외우고 다녔는데 워낙에 시험에서 중요하고 민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 621조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왔어요. 요 임차인 보호를 해서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 임차권 등기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민법 621조요. 따라서 여기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해서 부동산 임차권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된 임차권은 여전히 채권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더라는 거, 채권이지만 외적으로 이 소유권 물권에 우선해 버린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임대인 협조로서 임차권 등기를 미리 딱 해놨어. 이렇게 이 상태에서 건물이 매각이 돼서 요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요리 되면은 역전 현상이 벌어져. 얘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얘가 임차권에 등기되어 있는 거라 역으로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하게 된다. 그럼 이 경우는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하고 등기된 임차권도 채권이고 채권이 동시에 성립이 되는데 거꾸로 채권 임차권이 소유권 물권에 우선해 버리지 않냐 말이야. 얘가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해 버리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임차권 중에서 건물 사용하고 기간 끝나면은 나중에 비우지만 이 양수 매수로부터 보증금도 반환받으니까 완벽하게 보호가 돼요. 그런데 이 민법이 한계가 있어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도 청구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임차권 등기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 왜 안 해주느냐? 등기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이 건물을 팔아먹기가 어렵게 돼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그럼 등기부 열람을 해봐요. 그럼 얘 앞으로 임차권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그럼 법을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매수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기간 만료시까지 얘가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해 버린다. 그럼 나는 지금 당장 사용 못한다 다 알아요. 그럼 이런 거는 매수 안 하지 않겠냐 말이야.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해주면 얘가 매각하기도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야. 따라서 임대인은 반대 약정을 맺어버려. 등기 안 해준다 이렇게. 따라서 민법 621조만 가지고는 임차인 보호에 미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민사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하면 되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겨. 따라서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다음에 주택이 매각이 돼서 소유권 취득해서 얘가 내가 소유자다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는 등기 한정은 없지만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대항은 주장한다는 소리라고 그러죠. 얘가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해버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임차권, 채권이 소유권, 물권에 우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의 경우는 특별법에서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만 영세상인들, 상가 건물을 비롯해 장사하는 영세상인들이 그동안 법의 보호밖에 방치가 되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 2001년도 11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차법이 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업용 건물인 경우는 이 상인들이 인도받고 요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 사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되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은 일을 벌여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겨. 거기 책에 보면 아까 니은 삭제하라 했던 니은만 삭제하면 돼요. 제일 위에 80일 제일 위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사업자 등록 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는 상가 건물로 돼 있죠. 그럼 그 사업자 등록 신청은 상가 건물의 경우는 주민등록 대신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다 그런 의미예요. 주민등록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앞에가 상가 건물 가로 열고 쓰였잖아요. 그에 대응해서 써놓은 거예요. 참 책도 어찌 이렇게 밀어내게 써놓은 거. 참 밀어내는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 따라서 이제 이게 기본 골격이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왜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가? 임차권이 채권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딱 염두에 두고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려서 물권적 청구권 앞에 보면 개념이 쓰여있고 78페이지에 종류의 물권적 반환 청구권, 니인범 방해자가 청구권, 디귿범 방해방 청구로 나왔는데 요 세 가지가 앞으로 물권법 체계 시험 문제에 올 시험에도 물론 당연히 출제됐지만 여기에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모든 물권에 공통적인 인정된 물권을 흐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기에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이해를 못하면
물권법 공부할 때 요 8개 중에 물권 공부할 때 물론 7개는 하지만 질권은 시험에서 져야 되니까 공부할 때 엄청나게 애를 먹어요. 여기 방금 간략하게 원리를 가르치는 우선적 흐름은 나중에 증 따면 중개업소 앉아서 등기부 내놓고 맨날 여러분이 따져야 될 게 우선적 흐름이에요. 이걸 잘못해서 확인 설명 잘못해주면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지느라고 세월 다 간다고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실무의 중요한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 물권적 조건은 사례 문제 풀 때 워낙에 집중 출제가 돼요. 방금 그 세 종류가 있는데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권적 조건은 물권의 행사가 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침해 상태를 제거해 달라 또는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일정한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물권적 조건 그래요. 방금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방 조건 개념은 거기다 둘이 뭉쳐 써놨지만 이해하는 건 아주 쉬워요.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물권이 어떻게 침해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셋으로 구별해요. 직업들어가 앞으로 나와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걸 말해요. 여기 이제 반환 청구권은 점유 침탈 또는 반환 거부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침탈, 뺏어간 물건 돌려달라든가 반환 거부하고 있는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글자도 반환 조건 이런 이야기예요. 갑이 노트북 소유자, 을이 갑의 노트북을 뺏어갔다 이런 게 점유 침탈. 그러면 법자도 모르는 갑도 을에게 야 노트북 내 거다 뺏어가면 이제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침해했으니까 내 거다 반환해달라 이런 거를 물권적 반환 조건 또는 반환 거부 방법으로 침해당했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임대차 계약 체결 존속견이 말고 듣는데 이 사람이 반환 거부를 하더라. 그럼 반환 거부 함으로써 기간이 끝나면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반환 거부를 하게 되면 이자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 그러면 임대인이 법을 몰라도 야 기간 끝났다 내 건물 반환하라 이런 게 물권적 반환 조건. 방해적 조건은 점유 침탈 반환 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를 당할 때 침해 상태에 제거대로 청구하는 것. 사례의 가장 기본이 이런 거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우리가 정당한 권원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정당한 권원 없이 그야말로 무단으로 갑의 토지에 건물 지었다. 그럼 법자도 모르는 갑이 야 이거는 내 땅이다 건물 철거하라. 무단으로 건물 지으면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침해했으니까 내 땅이다 건물 철거하라. 이런 게 방해제거 청구권. 점유 침탈이나 반환급 이의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를 당했다 그 이야기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위에 두 개는 현실적으로 물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성하는 물권 조건이지만 방금 사례에서 물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해방 청구권은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일정한 예방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방해방 조건이다. 우리 주에 선임할 수는 이런 것들 누구라도 이런 권리는 당사예요. 갑이 건물 소유자 인근에서 건축업자들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계속 깊이 파들어가더라. 그럼 현재 갑의 건물이 붕괴된 건 아닌데 계속 깊이 파들어가면 붕괴될 염려가 생겨요. 바꿔 말하면 갑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요. 그럼 법자도 모르는 갑이지만 의뢰기 쫓아서 얌마 건물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 그러니 지방공사 철저해라. 또는 공사 중지해라. 예방조치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이런 거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로 이런 게 앞으로 지겹도록 나오니까 물권 조건이 뭐다? 감만 딱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5분만 참으세요. 뒤에 넘기면 81페이지에 공시원칙과 공시원칙이 나왔는데 이것도 다 가르쳐드려. 공시원칙은 아까도 이야기했고 저번에 부동산 동산도 이야기했다시피 물권 거래를 할 때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공시방법 갖추고서 거래해야 됩니다. 이거를 공시원칙 거래요. 다만 공시방법만 차이가 있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라는 공시방법이 있고 이 공시방법의 차이 때문에 부동산, 동산 구별해야 한다 가르쳐드렸고 가로치기의 공시원칙도 저번에도 가르쳐드렸고 이 앞전에도 잠깐 가르쳐드렸고 이거는 특히 유념해야 될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공시원칙이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고 우리 법조상으로 동산만 인정이 되는데 요것 때문에 요즘에 사회 문제가 엄청 되고 있단 말이야. 공신원칙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걸 인터넷 활용한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엊그저께 보도된 사건이 이런 거였는데 갑이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소유자였다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이제 이걸 의리 상속을 받아서 이 사람 앞으로 토지 등기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을이 갑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한 사건이란 말이야. 뭐로 살해했던가요? 그 담배 뭐 니코틴을 주입해서 주사기로 그 살인한 요즘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 니코틴 살인이라 그래서 죽여가지고 자기 말에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제3자에 판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된 거예요. 돈만 날리게 되고 얘는 이제 교도소 들어갔는데 이유가 뭐냐?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게 되면은 상속 결격이다 그래서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민법상. 그 얘가 등기해봐야 얘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 등기됐으니까 그걸 믿고 이 사람이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고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무고리전명의 등기 믿은 자가 보호가 안 되잖아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나? 소유권은 이 사람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이제 소유권 취득 뭐하니까 얘한테 매매대금만 돌려받아야 되는데 얘는 살인죄로 교도소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만 날리게 된 거예요. 이 기사가 뜨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 등기를 믿은 자가 왜 불이익을 입어야 되는가 이렇게 악쓰고 난리법석에 댓글에 수천 개가 달려있고 근데 저번에 가르쳐준 것처럼 법에 대한 무죄는 이것도 유명한 법격이니까 노트장에 쓰고 박공 열심히 하세요. 법에 대한 무죄는 참 법에 좋은 말 말이야. 법에 대한 무죄는 법이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스승님이 법과자 교할 때 가르쳐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법에 대한 무죄는 법이 용서하지 않는다. 법에 대해서 너무 무죄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냥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등기만 믿고 거래했다는 큰 낭패를 본다고 두 번째 주에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두 번째 주에. 실권리자가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였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 앉아가지고 공보상으로 예면으로 등기되어서 얘가 소유자다 매수된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실제로 소유자가 아닌 건 중개업자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도 반드시 등기부만 확인해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진실한 고리자인지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해서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간혹가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것 때문에 요즘에 난리 법석이에요. 부동산은 왜 공신원칙 인증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실무에서 조심해야 된다 말이에요. 왜 그러면 공신원칙 인증 안 돼? 그 이유도 내가 가르쳐줬어요. 간단히 공신원칙 인증에 얘가 소유권 취득하지만 진실한 권리자는 권리 잃어버립니다.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진실한 권리자를 보여줄 것인가 제3자 보여줄까 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실등기가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증해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부동산 세입권도 많고 이주보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의 경우도 공신원칙 인정해야 돼요. 얘는 뭔 죄가 있냐 그 말이게.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사회도 이제 성숙된 사회가 됐고 부동산 세입권도 없어졌고 간단히 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맨날 언론에 보던 갑이 토지 소유자 이 사기꾼이 등기소를 이주해서 갑의 토지자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그걸 팔아먹었다 이런 경우 공신원칙 인정하면 내가 소유권 취득 이 진실한 거죠.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당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여주려면 공신원칙 인정하는 시기상조인데 우리 사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 1년 내 법무부에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공신원칙을 부동산까지 인정할 것인지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연말에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바쁜 일이 많으셨는가 강간무소식이 돼버렸고 만약에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는 걸로 법이 바뀌게 되면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제도 변혁이 이루어져요. 이거 하나 때문에 공신원칙 부동산 인정이 된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례 문제 내기가 어려워져 버리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례 문제에서 사례 내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얘가 소유자나 등기 가지고 있다 얘가 양도받아서 소유권 취득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공신원칙 인정이 되어버려 안상 소유권 취득해 버리잖아요. 그럼 사례 문제 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학교하기도 쉽고 기도하세요 그 이야기야. 공신원칙을 부동산까지 채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뒤에 넘겨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면
7번에 부동산 물건의 변동률 80이 나오는데 잠깐만 칠판 보세요. 체계만 잡아놓으라. 여기까지는 알아야지 여러분이 등기법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총칙에서 이걸 공부를 해서 계속해서 민법은 실체법이다. 따라서 법률 효과, 권리 변동으로서 배운다. 이 법률 효과는 대부분 법률 행위가 원인되어서 권리 변동,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이거를 법률로 규정한 권리 변동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 상속 같은 경우 법률로 규정해서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중개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총칙에서는 법의 기본을 배운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에 원인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법률 효과가 발생,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할 때는 권리 변동을 물권이니까 물권 변동으로 바꿔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부, 건물, 매매사, 소유권이 넘어간다.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 그래요. 근데 소유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법에서는 권리 변동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물권 변동 이렇게 바꿔서 공부를 합니다. 그 이야기요. 그러면 물권 변동의 원인도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권 변동 원인도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이 있어요. 똑같아요. 총칙을 가르치는 거. 갑이 불어 토지 소유자다 사망했다. 그러면 피상속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의 이전이 되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체계는 똑같은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배울 때는 권리 변동 물권 바꿔서 배울 때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물권 변동이라는 경우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 이것도 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객체도 구별을 좀 해야 돼요. 목적물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를. 그러면 물론 동산의 경우도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그 반대 경우 있는데 왜 객체를 구별하는가? 물권은 공시 방법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절대권의 특성 아까 주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공시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 줄여서 인도라고 그래요.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공부할 때는 다시 하고 물권의 존재는 제3발수로 공시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물권 변동 공부할 때는 이 공시 방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근데 부동산하고 동산에서는 공시 방법에 차이가 생겨.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물권이냐 동산 물권 이걸 구별해야 되고 물론 시험은 이건 출제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물권 변동 원인도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배울 때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 갖춰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만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으면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권 변동 원인에 있어서. 그러면 왜 밑의 경우는 등기가 필요 없는가? 이런 이야기라면 위에 거 갑을 도산하면 토지 매매를 했다. 요거는 등기 이전해야지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어간다. 그 이야기인데 상속의 경우는 등기 필요 없다는 거. 이 갑이 토지 소유자 사망을 했다고 말. 그러면 우리가 권리 능력에서 공부를 했어요. 갑이 사망을 하면 사망과 동시에 권리 능력 소멸인가? 다시 하기요. 오늘만도 지금 5번째 하기요. 권리 능력 의사는 행위 능력 갖고 노셔야 돼. 그러면 공부할 때 엄청 애를 먹어요. 갑이 사망을 하면 사망과 동시에 권리 능력 소멸. 갑은 더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식놈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전이 돼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이것처럼 얘가 등기 이전 받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돼요. 그럼 보세요. 갑은 사망했으니까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근데 자식놈은 아버지 초상출생과 정신이 없는데 언제 등기하겠냐 말. 그러면 등기 이전 받기 전이니까 소유자 아니다. 그러면 법률관계에 공백 상태가 생겨요. 이 토지는 누구를 소유자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본다고 말. 이런 상속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법률관계 공백 상태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이 방법은 딱 한 가지요. 피상속인 사망하면 등기하고 상관없이 바로 소유권이 상속인에 넘어간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피상속은 사망했으면 권리 있는 소멸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지만 사망과 동시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 법률관계 공백 상태가 방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바꾸면 법률을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상속처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하는데 조문을 지금부터 반드시 외우고 다녀야 돼요. 다른 건 외울 필요가 없지만 등기법 공부를 해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내지 물권 변동을 하는데 이게 민법 186조예요. 거꾸로 상속을 비롯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 또는 판가름 기준 것처럼 이게 민법 187조예요. 따라서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고 187조는 상속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187조다. 이 조문 숫자는 꼭 외워두시라는 거예요. 등기부 선생님들이 민법 선생님들 사정을 해요. 선생님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등기법 공부할 때 너무나 힘드니까 186조가 뭐고 187조가 뭔지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편합니다. 이렇게 부탁한 게 이 조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 등기법 공부 필요하니까 1월달에 바로 등기부터 공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공시법 선생이 베테랑이면 공시법에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합쳐져서 한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적법을 먼저 가르쳐요. 왜냐? 민법에 대한 기초가 아니고 돼 있어야지 등기법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물권법 이런 걸 배워야지 등기법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제 초짜들은 등기부터 가르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본인도. 왜? 오늘은 민법 총칙부터 가르쳐 듣는데 물권법 나중에 배워요. 이거 배우기 전에 등기법 배우는 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초짜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공시법사님 초짜인지 베테랑인지 모르겠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이거 가르치는 거 보면 이제 금방 뽀록이 났는데 여하튼간에 뭐 등기법 배우더라도 이 정도만 알아두면 물권의 기본 원칙만 공부하는 데 별지장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